뭐 크게 미국 중간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일단 수치상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 얘기를 좀 다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선거 결과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얼추 윤곽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만 결과를 보면은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뭐이 정도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했었던 그 정도 결과고, 미국의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과 같은 구도, 그러니까 공화가 상원에서 다수 그리고 민주가 하원에서 다수, 이 구도는 트럼프 재선에 매우 유리한 구도가 짜여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재선에 유리한 네, 구도라고요? 네, 네.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라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재선에 성공했던 그러한 대통령을 6명을 분석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때 상하원이 다 야당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5대통령에 해당이 됩니다. 오로지 조지 부시 대통령 한 대통령만 여당이 상하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선이 됐다는 얘기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도 이제 그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만약에 2년 재선을 남겨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갔더라면 오히려 그 표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선을 더 궁극적인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원을 수성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러면서 하원에서 계속해서 반 트럼프 정서를 북돋아가면서 국민들을 그 트럼프 진영을 다시 결집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는 뭐 이게 이렇게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동안 펼쳐왔던 약간 튀는 이런 정책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했는데 사실 우리 예상과는 좀 현재 분위기는 또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하원에 다수당이 된 게 8년 만이라면서요. 네. 그럼 이거는 뭔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겁니까? 글쎄, 근데 보통 보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 성격을 갖는 중간 선거에서 거의 대부분 야당에게 상하원을 뺏긴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상하원을 다 공화당에 뺏겼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진행됐던 네네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뺏어 왔는데 뭐 흔히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면 물론 뭐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하원을 장악하게 된 뭐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선거가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결과를 나왔나를 그렇죠.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기존보다 오히려 트럼프라는 개인에 대한 심판, 평가 성격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 개인에 대한.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펼쳐왔던 국정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 네, 국정도 그렇고 보통 보면 대통령 그 임기 시작 2년 후에 실시되는 선거 보면 주로 이슈가 경제 문제였거든요. 경제가 좋으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경제가 좋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상원은 어차피 지금 3분의 1만 선거를 치렀고 워낙에 그 공화당이 유리한 선거였기 때문에 아무리 반트럼프 정서가 심하더라도 이거를 가져와서 뒤집기는 힘든 그러한 구도였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를 물었을 때 그 반트럼프 그리고 친민주당에 대한 어떤 출구조사가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50% 중반 네. 이상이더라고요. 경제가 좋았는데도 그랬다는 그러니까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보여왔던 그러한 막말, 돌출 행동,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가져왔던 기대를 트럼프가 완전히 탈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57%가 미국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막판 선거 변수가 됐던 것은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를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 즉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되고 양분화됐던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건강보험을 제공하려는
오바마에 반대하는 트럼프 케어의 반대 여론이 더 강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정책이나 그의 개인적인 성향 여기에 대한 반감이 이번에는 매우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전에 살짝 하나만 여쭤보면 그 상원은 공화당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세한 분위기고 뭐 하원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 이렇게 하원과 상원의 분위기가 다른 혹시 뭐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이번 매 2년마다 하원은 전원을 다 교체를 해요. 아, 예, 2년이 들어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원 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성향이 100% 반영이 되는 선거 결과와 의석 배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상원 같은 경우는 2년마다 3분의 1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원의원은 한 번 출마되면 임기가 6년입니다. 아, 조금 오래 가는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거 대상인 그 상원 의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미 뭐랄까요, 그 데모크랩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상원 의원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를 받아도 결국은 스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석을 추가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게 더 아니기 낮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수당이 되지 못했던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선거 제도 자체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다시 정책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좀 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 트럼프 케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해서 선거 유세 지원을 했던 것도 이러한 트럼프 케어를 좀 더 부추기려는 거. 오바마 케어가 더 그 국민들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 의료보험 제도다. 이런 그렇죠. 것을 좀 잘 알리는 정책이었는데 이러한 의료보험 제도가 그 정책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또 두 번째는 트럼프는 자기의 치적이라고 내세웠던 것, 즉 반이민 정책, 장벽 쌓기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반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적인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이요? 돌아가라. 음. 그러면은 그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부모들은 그 자식들은 스테이하고 불법적인 부모들은 돌아가라는 얘기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그 문제가 됐었고 그 멜라니아 여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맞아요. 반대를 드는 예. 그러한 행동도 보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미중 무역 전쟁 부분도 아마 강하게 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사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 입장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든가 네. 또는 실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영향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있겠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원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이미 하원 의원들이 그 선거 개입 문제, 러시아 스캔들 문제, 아, 탄핵 그거 문제요?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벌써 얘기를 하고 아,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상원 수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요인이 그러니까 됩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가장 원하는 2년 뒤에 재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여지는 남겨놨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향을 얘기를 해보는데 아무래도 교수님하고는 대북 정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8일로 예정이 됐던 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연기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바는 없는데 이게 혹시 뭐 연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북 정책 영향과 관련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 뭐 중간 선거 때문에 이제 대북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일도 없고 예. 아마도 북미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김정은과 핵 포기 안 하려는 김정은과 왜 쓸데없이 대화를 하냐 하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딴지를 걸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법적인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낮아질 경우에 네. 민주당 측과 정치적 거래를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대상은 뭐가 될까요? 거래 대상.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과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 동시에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는 정책이겠죠. 그거를 수합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윈윈을 안겨준 그러한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시점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힘들 그러한 순간이 올 때가 가능하겠죠. 아마 대북 정책이나 북미 관계가 이러한 정치적인 패키지 수합의 희생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그 희생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쪽에서 바라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라는 북미 관계가 잘 진행이 돼서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는 거라는 부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네, 보시는 그렇죠. 거죠. 만약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서 비판 여론이 고조하게 되면 왜 이러한 대화를 쓸데없이 하느냐. 북한 비핵화 안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대북 정책도 하나의 그 패키지, 그 교환의 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이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쓸데없이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예. 김정은은 비핵화를 안 할 것인데 김정은을 신뢰하고 비핵화할 거라고 믿고 있고 오히려 김정은보다 트럼프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는 게 미국의 주류 사회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 분위기인 거죠. 참 그거를 이겨내면서 일단 북미회담을 진행을 하고 우리 쪽에서 바라는 뭔가 이렇게 종전협상이라든가 뭐 평화협정 체결 이런 등등으로 간다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난한 길이군요. 네, 상당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의 하원 8년 만에 탈환 이 이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아무래도 미국의 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펼쳐온 경제 정책, 특히 통상 정책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민 연구위원이 전화 연결됐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질문을 조금 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예. 박사님 보시기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그동안 정책에? 글쎄요, 일단 지금 뭐 추구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상원이 공화당, 하원이 이제 민주당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기존 전망 그대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측하기로는 이렇게 그 결과가 의도된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트럼프 경제 정책이나 대외 정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욱 교수님도 그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요. 미중 네네.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이제 하원을 이제 뺏긴 이유 중에 하나로 미중 갈등에 따른 뭐 어떤 미국 국민들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일부 좀 불편한 점들 이런 얘기도 잠깐 하셨던데 아무래도 이 미중 갈등이 미국의 이 통상 정치관에서는 가장 좀 현재 크게 두드러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기존의 이 강경 정책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어쨌든 보시면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이 이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무역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외 정책 기조가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어느 정도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상하원이 나눠진다 하더라도 이런 대외무역 기조는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게 강약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 이제 미국 국내 제조 기업들에 대한 이제 불만들 같은 것들을 이제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태클을 걸 수 있긴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상원 측에서 이런 대외 정책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대외 정책 이나 보호무역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이제 우리 쪽으로 조금 이제 좁혀서 여쭤보면 그동안에 이제 철강 때문에 이제 뭐 관세부가 뭐 이렇다 해가지고 좀 복잡하다가 결국 이제 면제 대상국이 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큰 게 자동차인데 혹시 이게 말씀대로라면은 계속 통상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 협상도 여전히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선거 결과가 예상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 어쨌든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 미국 내 그런 위협 정도가 이제 가장 부각되면서 이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입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좀 지속될 것으로 이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위원님, 박사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선거가 이제 뭐 사실 이 상태에서 이제 크게 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의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혹시 어떤 뭐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읽혀지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지금 이제 하원이 민주당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일단 민주당 그 하원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세금을 비롯해서 경제나 이런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어떤 추진력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들이 이제 예산안 처리, 그다음에 그 부채 한도 협상 마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향후 미국 경제 성장이 조금 더 다소 좀 둔화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에서 이제 미국이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기존의 여타 국가의 어떤 성장 갭이 조금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민 연구위원과 주로 통상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경제 정책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쪽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오늘 뭐 또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시장 얘기 잠깐 물어볼 텐데 네. 조금 떨어졌대요. 뭐 중간 선거 영향이 혹시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계속 해오던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오던 정책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늘어났다는 게 불확실성. 네, 그 시장 참가자 입장으로는 좀 불편하죠. 이제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사실 이게 선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좀 의문스럽긴 한데 여하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하고 그러게요. 같이 뭐 대화하는 거를 좀 뭐 어찌 보면은 뭐 연기한 거고 이게 어떤 배경일까 하는 데 대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북 경협주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장중에 예. 크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중간 선거가. 확실히 하여간 시장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김에 월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동안의 중간 선거 과정에서 지켜보면은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다 승리를 하면 네. 뭐 최대 15%까지 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물론 우리 시장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이기면 왜 이게 뉴욕 증시 악재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뭐 오늘 결과 자체는 그렇게 민주당이 압승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압승을 했을 때 나왔던 그 시나리오는 결국 그 역시도 불확실성과 관련된 건데 사실상 상원과 하원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이 소추가 되고 추진이 되고 네. 또 상원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 한 번에 뒤바뀔 수 있다는 그리고 그렇죠. 미국 내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미국 자체도 어떤 이 경제적인 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우리 김현욱 교수님 말씀을 듣는 중간에 보니까 그동안에 중간 선거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이유 그 쟁점들 중에 하나 경제 문제였다고 그러더군요. 보통은 안 좋아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경제가 좋았는데도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들이 많다라는 거다. 그래서 지금 경제는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 경제 이렇게 좋은 나홀로 호황을 벌이는 이유도 뭐 감세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그동안 트럼프가 보였던 정책들인 거고. 네. 그렇다면은 그 덕분에 미국 기업들 이익도 좋고 성장도 잘 되고 고용도 완전 고용 수준이라는데 민주당이 하원 장악했다고 해서 뭐 그동안의 정책들은 뭐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 명분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몇 가지는 좀 명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그 재정 지출입니다. 그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가 많은데 사실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재정 적자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내년도 3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있고 뭐 그거는 잘 넘어가더라도 그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날 만한 이런 소지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채 규모가 우려스러운 것 아니냐는 점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어떤 제동을 좀 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민주당에서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느냐?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네. 경제 정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부인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비록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이렇게 당이 나눠져 있지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이라고 판단되는 거에는 민주당도 같이 보조를 같이 할 거다라고 글쎄.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역 부분 분쟁이 뭐 트럼프의 개인적인 문제냐 이렇지는 않은 것 같고 미국의 지금 시대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좀 서로 그 공조를 할 네네.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정민 박사도 잠깐 언급을 끝에 부분에서 하셨던 게 미국의 경기가 내년에는 오래 같지 않을 거다라는 네네. 뭐 그런 얘기들. 근데 그게 정 박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다는 얘기면 지금은 좋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의 2년 남은 임기 동안 2년 남은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계속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그러니까 정점을 꺾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금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일단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경기가 꺾였다고 그러는데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 참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현상은 뭐 보통 대통령들은 안 하는 일인데 여하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금리 인상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몇 차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차례가 중요하죠. 근데 내년까지 하면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적인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일 거냐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3%에서 3.25% 사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예. 올해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내년에도 한 분기당 한 번 정도씩의 금리 인상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 특히 고용시장 상황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예.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고용이 후행한다고 치면 눈으로 보는 경기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어도 이 고용 시장에 있어서 아주 타이트한 상황이라는 게 이어지게 되면 임금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연준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우려로 남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재정 지출도 민주당이 좀 제어를 걸 수는 있지만 지금 미국이 내년에도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연준 입장에서 보면 재정을 풀어서 인프라를 투자하고 또 뭔가 경기 부양을 하려는 정책들은 다 인플레이션 지향적인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연준은 연준대로 이번 경기가 이 정부에 의해서 더 확장이 된 이후에 나중에 나빠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좀 중립적인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금리는 좀 올리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겠네요. 3%까지 예를 들어 올린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1.5니까 더블인데. 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뭐 걸림돌이 될 겁니다. 사실은
뭐 금리 차이 때문에 자금 이동이 막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예. 뭐 금리 차이가 난다고 우리나라 채권을 사고 아니고 한 그런 건 아니고 또 많은 단기 채권 투자 자금이 해지를 한 형태로 들어오는데 해지를 하고 들어올 때는 그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예. 꽤 높은 금리로 채권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쪽에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게 되는 높아지는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다는 얘기는 점점 돈을 빼가려는 수요는 채권 시장이 아니더라도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죠. 생긴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뭐 욕구는 생기는 거죠, 계속. 그렇죠. 예. 이제 이런 환경에 빠져 있는데 금리를 내리면 이 전체적인 그렇다고 이 어떤 구도가 그러니까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구도가 깨질 수 있고 또 올리게 되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완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지만 사실 또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아마 그렇죠. 어려운 환경에 한국은행이 내년 내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은행 자체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려는 시도가 한두 번쯤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또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 어려운 환경이 우리한테 지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금리 말씀하신 김에 또 우리 센터장님께서 또 채권 또 전문가시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는 또 잘 아시는 분이고 하셔서 그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죠.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가 지금 뭐 당장 이번 달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최근의 경기 상황을 보면은 못 올릴 걸 이렇게 심지어 KDI는 뭐 어제 보고서에서 올리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고요. 네네. 그러면은 금리 정책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입지가 좁아진 상태인데요. 네. 한국은행의 선택에 금리를 올린다는 선택에 따른 영향과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의 영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마디만 드리면 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만한 타이밍을 놓쳤죠. 그거는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 말 올해 초에 예. 경기가 우리나라도 확장되고 있는 시기에 의사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거죠. 올렸을 때 문제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통화 정책이라는 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자꾸 시점을 얘기하는 건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는 시점. 실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같이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는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도 좀 잡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대출도 좀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들 수가 그렇죠. 있고, 이런 힘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 부작용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우리 돈을 가계 못 대출 쓰는 문제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대출도 아무래도 가계 대출도 엄청 큰 규모인데 그러니까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이 좀 묻어서 갈 수 있는 경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안 그래도 무역 분쟁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우려도 이제 시간에 걸쳐서 지금까지는 뭐 괜찮지만 앞으로 커지는데 예. 여기에다가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인상이 예전보다는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충분히 한국은행도 고려하고 있겠죠. 어떤 게 경중이 더 큰가.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리게 될 경우 반대로 우리가 내수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금리라는 게 뭐 올려도 장단점, 내려도 장단점, 갖고 있어도 장단점, 다 어차피 양단을 갖고 있는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굳이 실기 말씀을 하신 이유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파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 이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